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5월에 시험본 인사 1급 기출문제 필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주식회사 생산 이노베이션 사례와 같이 스마트 ERP를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이 인사관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 이노베이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경영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 회사는 기존의 ERP 시스템을 스마트 ERP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인사부서에서 조직 내 이직 예측, 인재 확보 전략 수립, 교육 훈련 효과 분석 등을 실시간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경영진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전략적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인사부서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개인의 직관에 따라 승진자 명단을 결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한다 돼 있는데 1번은 아주 옛날에 과거에 썼던 연공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냥 그 인사부서에 경험 많은 사람이 알아서 체계 없이 그냥 직관에 따라서 승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넣었습니다. 2번, 3번, 4번은 맞는 얘기죠. 한번 읽어주시고요. 2번 문제입니다. 생산 AI, RPA 도입 사례에 비춰볼 때 현재 수행 중인 자동화 업무와 향후 계획된 기술 도입은 RPA 단계 중에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ERP 추가 부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경영혁신과 ERP 추가 부분 2024년 11월부터 출제된 문제의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주식회사 생산 AI는 반복적인 인사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정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사기록 작성, 근태 데이터 수집, 분류, 채용 공고, 자동 등록 등 다양한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고자 RPA를 도입했다. 향후에는 OCR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연동하여 이미지에 이력서 정보를 추출하거나 면접 후 피드백 테스트를 분석하여 평가 항목별로 자동 분류하는 기능도 구현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그 RPA 단계가 3단계로 적용 단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기초 프로세스 자동화라 해서 정형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작성하고 단순 반복 업무 처리 고정 프로세스 단위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업무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럼 2단계는 뭐냐면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활용이라는 겁니다. 이미지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고 자연어 처리로 정확도와 기능성을 향상시킨다는 단계가 되겠고요. 3단계 마지막은 인지 자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RPA가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학습하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ERP 문제는 어차피 하나당 2점이라서 배점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2번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황스럽죠. 내용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디지털 사례에서 나타난 클라우드 ERP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 디지털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서버 장비 구매 없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도입 초기 비용이 낮아 소규모 팀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클라우드 ERP 내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 인사 이직 예측, 직무 분석 자동화 등도 가능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ERP 특징으로 여기서 얘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죠. 기업 맞춤형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축 비용이 증가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여기서 온프레미스를 활용했다, 자체 개발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런 얘기 안 나오다 보니까 1번 틀린 얘기고요. 클라우드 ERP는 단기적인 데이터 저장 기능 중 일부 기능을 축소해서 아니죠.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반 세무 신고 등은 기능은 클라우드 ERP에 통합되지 않았지만 부정사죠. 통합됐죠. 3번도 잘못됐고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서버 장비 구매 없이 ERP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며 초기 장벽이 낮다. 그렇죠. 클라우드 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초기 진입장벽, 운영 비용을 아낌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췄다가 맞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1, 2, 3번 세 문제가 좀 이런 문제가 나왔죠.
새로 추가된 부분에서. 자, 그래도 한 두 문제 정도는 2번 문제를 제외한 1번과 3번은 그냥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ERP의 발자형 과정, MRP1, MRP2, ERP, 확장형 ERP 답은 4번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생산 인텔리전스는 최근 퇴직률 증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미래 인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ERP 시스템 내에 고급 분석 기능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인사평가 점수, 근무 시간, 부서 이동 이력 등과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퇴사 면담 기록이나 사내 커뮤니티,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 분석했다.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 탑 나왔어요.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뭐예요? 답은 그렇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되겠습니다. 답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6번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사관리 영역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관리 영역은 여러 개가 있죠. 뭐 인적자원 관리, 그 다음에 인적자원 계획, 인적자원 활용, 노무관리가 있습니다. 제조기업에서는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작업자들이 보유한 기술이 쉽게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로자들의 기술 향상과 직무 유지 능력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과 복류생 등 작업 환경과 복류생, 이거 포인트겠네요. 을 포함하여 근로자 전반의 생활의 질을 도모한다. 얘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적자원 관리에는 기업의 장래 인적자원 수요를 예측하는 게 인적자원 관리, 인적자원 개발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훈련을 얘기하고요. 인적자원 계획은 채용 선발에 대한 거죠. 인적자원 활용은 승진, 평가, 이동, 보상에 대한 거고요. 지금처럼 근로자의 능력을 장기간 유지하고 상승시키는 일련의 정책,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가? 그죠? 노무관리, 노사관계라 부릅니다. 답은 1번이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여러분들 순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 순서는 7번은 별표 치고 암기입니다, 여러분. 직무관리 절차라고 해서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 그리고 직무 평가, 그 다음에 인사고과, 직무 설계면 인사고과로 넘어가는 거죠. 순서대로 하면. 그래서 답은 뭡니까? 그렇죠. 나, 다, 가입니다. 나, 다, 가. 심지어는 여기다 이렇게 핵심으로 써놨어요, 여러분들. 뭐 원래 이거 없어도 풀어야 되는데 헷갈릴까봐 뒤에다 요약 정리까지 해줬네요.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직무평가 진행을 위한 주식회사 생산 인사팀의 회의 내용이다. 일반적인 직무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접근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사원은 자격부서와 컨설팅 담당부서 직무들을 순서대로 상하 나열하면서 인사이트를 노출할 수 있다. 김사원은 서열법이 될 것 같고요. 인사평가 방법 중에 서열법입니다. 그럼 맞는 얘기죠. 여기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라 했으니까 이 대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책임, 노력, 작업 등의 요소를 나눠서 비교하면 요소 비교법이 되겠죠. 요소 비교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량적, 계량적 분석 방법 중에 요소 비교법입니다. 얘도 맞는 얘기, 이 대리도. 박과정은 직무를 사전에 설정된 등급에 따라 분류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건 분류법이죠. 분류법. 비계량적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럼 박과정도 맞는 얘기. 직무를 선정하면서 기준을 삼고 나머지 직무를 그 기준과 단순대조하여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직무를 우리가 남은 게 하나 남았죠. 이제 점수법이 남았는데 직무를 요소별로 구분하고 그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여기가 틀렸죠. 단순대조에서 여기가 틀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최 팀장이 틀렸다. 원래 점수법은 직무 요소를 구분하고 그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상대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최 팀장이 점수법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일부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기에서 주식회사 생산의 인적자원의 미래 예측 기법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은 인사팀이 향후 3년 동안 부서별 인력 승진, 전보, 이직률을 반영하여 인력 수급을 예측하고자 한다. 다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 변동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검정사업팀의 현재 인원이 100명일 때 연간 10%는 교육사업팀으로 5% 퇴사하며 이동하고 5%는 퇴사하며 3%는 타 부서로 전보된다. 자, 여기만 읽어도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률을 이동하는 다른 부서로 이동할 확률, 어떻게 하는 확률을 갖다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죠. 마코브 분석이라 불렀죠. 9번 문제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 문제에 비율이 사례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한번 문제 봐주시고, 이거 말고도 관리자 목록이란 게 있었고요. 기술 목록, 교재에는 대체도, 그 다음 마코브 분석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관리자 목록은 조직 내에 모든 관리자의 능력을 포함해서 그들의 상세한 정보를 모아놓은 목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목록 같은 경우에도 비관리직들에 대해서 기술과 능력을 조사해서 모아놓는 거고요. 대체도는 특정 조직도 내에서 누가 공석이 되면 누가 그 자리를 메꿀 거다, 그걸 미리 계획해 놓은 거죠. 그래서 승진 가능성과 직무 성과를 미리 기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력 과잉 시 대응 전략이네요. 그래서 다수의 인력을 계획적으로 감축하는 거, 정의죠. 그냥 정의. 이걸 갖다가 그냥 다운사이징이라 부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11번. 형 근로자의 시험 성적과 직무 성과를 비교하여 선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얘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당성에는 4가지가 있어요. 동시 타당성, 예측 타당성, 요 2개는 기준 관련 타당성이라 부르고요. 요 2개. 그 다음에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이 있는데, 동시 타당성은 현직 근로자의 시험 성적과 직무 성과를 비교하여 선발 도구의 타당성을 검사하는 거죠. 얘가 답이네요. 예측 타당성은 선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시험 성적과 입사 후의 성과를 비교하는 걸 얘기합니다. 들렸죠? 내용 타당성은 요구하는 내용을 선발 도구가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시험이 문항을 갖다가 측정 대상인 직무 성과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구성 타당성은 시험의 이론적 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요 문제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가끔 나오더라고요. 타당성 문제는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2번. 모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종업원의 사기가 높고 공헌 의욕이 강한 기업일수록 재직자의 추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조직 내 파벌을 형성하게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쵸? 맞는 얘기입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은 지원자의 능력, 적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고용주는 이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맞는 얘기. 고용24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다. 지원자에게 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주에게 빠른 모집과 채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보통 인크루트나 사람인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내 공모 제도를 활용한다면 기업은 저렴한 모집 비용 및 이직률 감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특정 부서가 연고주의 기반으로 모집이 이루어진다면 소속감 증대. 이게 특정 부서 선발 시 연고주의를 고집한다면 파벌이 형성될 수 있겠죠.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 그 나중에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가 써놨다. 답은 4번이다. 13번입니다. 13번은 기업이 동일한 면접 방식을 채택했다. 보기 기업이 사례를 기반으로 추론했을 때 적용된 면접 기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채용에서 면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면접 기법도 여러 개가 있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우선 보겠습니다. A사는 코딩 테스트와 상황 면접 중심으로 채용하여 학벌보다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빠르게 성장 중이다. B사는 마케팅 직무에서 SNS 콘텐츠 기획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결과만 보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내용들은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면접을 할 때 지금 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압박도 하고 패널 면접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면접, 결국에 압박 면접이 스트레스 면접이에요. 뭐 집단 면접, 정형화된 면접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C사는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지원자에게 영어 능력을 지문하지 못해 인재 발굴을
놓쳤다. 그러니까 이러한 테스트를 갖다가 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왜? 능력을 몰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D사는 경영학 전공자가 물류직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을 모르고 평가해서 나중에 직무 미스매칭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한 거. 지금 결국에는 C사와 D사는 학력 정보라든가 영어 정보 그런 것들을 몰랐으니까, 모르고 했으니까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 모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내용만, 정해진 내용만 보고 평가한 거죠. 보통 C사와 D사 얘기는 우리가 블라인드 면접의 단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A사와 B사는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그쵸? 실제 능력만 보고 뽑는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13번은 별표 치시고, 블라인드 면접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마 기존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14번 직무 분석 방법을 갖다 얘기합니다. 면접이나 질문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기 좋다. 작업자의 육체적 활동 분석은 가능하지만 정신적 활동에는 어렵다. 특정 직무를 오래 분석할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방해될 수 있다. 직무자가 본인의 활동을 분석되고 있다고 인시할 경우에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직무자가 수행자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불러요? 관찰법이라고 부르죠. 관찰법. 15번 인사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교육훈련 대상자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발을 설정하기 위해 인사평가 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괜찮죠? 맞는 얘기입니다. 인사평가는 인재 선발 시 지원자의 응시 태도나 면접 태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직무의 적합성과 무관하게 정성적인 평가만은 아니죠. 정성과 정량을 모두 평가한다. 답은 2번입니다. 15번은 약간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은 한번 별표 한번 칠까요? 17번, 16번 안 풀었네요. 16번 풀고, 인사고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기 고과는 동료 고과에 비해 관대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맞는 얘기. 상동적 태도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그가 속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현혹 효과, 우리가 후광 효과라고 부르죠. 그래서 현혹 효과는 고과자 대상으로 어느 한 면을 기준으로 보고 다른 것까지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걸 우리가 현혹 효과, 후광 효과라고 부르고요. 강제 할당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과자는 실제 성과 분포와 성과 집단에 미리 할당된 분포가 일치한다? 아니죠. 강제 할당이란 거는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피평가자들을 그냥 평가하는 거죠. 실제 성과 분포와 내가 미리 정해준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죠. 이에 따라서 성과 분포가 일치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17번. 17번은 제가 그림이 있다 보니까 좀 바로 넘어가는 바람에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17번은 이렇게 그림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1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 그 단계와 설명이 옳은 것을 하고 물어봤어요. 1단계는 우리가 뭐라 불러요? 탐색 단계라고 부르고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자아 개념 정립 및 경력에 대한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정체성 단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단계는 무슨 단계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확립 단계라고 부르고요. 확립 단계에서는 선택한 직업의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특정 직무에서 정착을 한다. 그래서 친교성 단계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나 단계는 유지 단계라고 부릅니다. 유지. 자산의 위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단계. 생산의 시기, 중년의 위기. 그래서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쇠퇴 단계죠. 퇴직과 노후를 준비하는 단계고요.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은퇴를 준비하는 통합성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가 연장성, 그 다음에 나 통제성, 그 다음에 다 생산성 다 틀렸고요. 이번에 우선 설명을 보지 않고라도 친교성이 맞네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상당히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도 똑같이 그림이 나왔어요. 교육훈련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본질적으로 교육훈련의 조직 목표로부터 출발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그러네요. 조직 목표로부터 출발했네요. 계획, 교육훈련의 필요성, 목표는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통제한다, 순으로 진행된다. 얘도 맞죠? 결국엔 흐름으로 보면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 참가자, 교육훈련 기법, 실시자 세트돼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아예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 평가 단계에서는 조직 수준, 직무 수준, 개인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자료조사법, 질문지법, 작업표본법, 전문자 문법, 델파의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건데 얘는요. 여러분들 어디서 쓰는 거냐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위해서 수요 예측하는 단계죠. 초기 예측하는 단계. 그러니까 얘는 교육훈련 필요성 및 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 인사의 이동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근로자의 능력이나 조직 변화에 대해 인력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맞는 얘기. 장기간 특정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강제적으로 인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 위치에 계속 거기서만 근무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태해지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그 업무 능력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로자의 능력과 직무를 고려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수행을 위해 개인 상황, 여기 괄호를 열었는데 괄호 끝에가 없네요. 통근 시간, 자녀의 교육 문제, 배우자의 거리, 여기서 해야 되겠죠.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없다. 아니죠. 고려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업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부 상황을 고려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4번. 자, 20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리더십의 종류를 한글로 입력하시오. 구성원의 자율성과 성장 가능성을 믿고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질문과 경청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십.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성원 스스로, 여기가 포인트네요. 목표를 설정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냥 돕는 역할이죠. 이걸 뭐라 불러요? 코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제가 밑줄 긋은 거, 거기에서 포인트가 있다. 코칭이라고 부른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갖다가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코칭은. 자, 21번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입니다. 옳은 것, 복잡성으로 인해 동일 업종의 타사 임금 수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정부의 규제 등을 고려하기 어렵다. 아니죠. 노동시장 요인을 고려해야 되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의 원천이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아니죠.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한선과 상한선, 평균 요인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2번 틀렸고. 기업의 측면에서 임금은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지급 기준을 설정하여 이윤 확보를 추구해야 된다. 이에 기업의 지급 능력은 임금 수준의 결정 하한선이 된다? 아니죠. 기업의 지급 능력은 상한선이 되는 거죠. 상한선이 된다.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를 얘기하네요. 답은 4번입니다. 22번 임금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금융업과 같이 종업원이 대부분 사무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과급이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무직인 경우에는 성과급보다는 보통 은행이나 아니면 그 일부 사무직만 모여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급 또는 직능급이 낫겠죠. 그래서 성과급보다는 1번은 직무급이 낫다. 직무급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능급, 직무급, 자격급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주시고요. 수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수당은, 가족수당은 법으로 지급하는 법정수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약정이죠. 약정입니다.
연장 근로수당은 평균 임금 기준 50%를 가산한다 라고 되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퍼센테이지는 맞았어요. 평균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2번 틀렸고요.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30일분을 지급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임금 구분의 적용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일 경우에 지급을 하고요. 평균임금 기준을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과세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원천이나 유형이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모아 과세하며 그러면 답 나왔네요.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과세하는 걸 그렇죠. 종합 과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있는데 거의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시험 문제에서 예전에 많이 났거든요. 분류과세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복권입니다. 복권. 그 다음에 병합과세는 우리가 배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이 연말정산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추가공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 추가공제는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아닌 건 위탁 아동 공제가 되겠죠. 장애인 공제는 1명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한부모 가정은 100만원까지 냅니다. 그래서 위탁 아동 공제는 기본 공제에 들어간다. 위탁 아동 공제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당 15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기본 공제가 되겠죠. 답은 2번이다. 26번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한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신고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와 같은 세금을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즉 세무서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얘기한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요? 납세지라고 부르죠. 납세지입니다. 용어의 정의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번. 27번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몇 %입니까?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9%입니다. 그래서 4.5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데 전체 보험료율을 갖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9%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설명하는 근로시간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자연과학 분야, 정보시스템 등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의 기사 취재, 방봉, 제작 사업들과 같이 업무 수행 방법이나 수단, 시간 배분 등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네요.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근로시간보다 성과에 의해 근로시간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노사 간의 합의한 근로제도, 재량에 의해서 됐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재량 근로시간제죠. 재량 근로시간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겼다는 얘기죠.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자, 29번.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1일 8시간, 최대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을 초과하면 되겠죠. 1번 잘못됐고요.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야간 근로에 해당이 되며 통상임금의 50%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지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근로에 해당이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애매한데요. 3번은 세모 한번 하겠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되며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150%인데 100%죠. 이거 100%입니다. 4번도 틀렸고 답은 3번이라는 소리인데 3번도 애매하긴 하거든요. 원래 오후 10시부터 저녁 심야 시간이라죠. 우리가 야간.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우리가 심야 근무라 해서 야간 근로 해당이 되죠. 이거는 그 얘기네요. 통사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여러분들 애매합니다. 29번은 세모 치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19시부터 22시까지를 보통 우리가 야간 근무라고 하는 거 50%가 더 지급되고, 그 다음에 22시부터 06시까지를 또 심야 근무라고 불러서 여기서 50%가 지급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100% 주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지급을 해줄 때 금액을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거 50%를 더 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문제가 애매하긴 한데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건 3번인 것 같습니다. 29번은 나오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근로자 측의 쟁의 유형 중에 제품 구입 거절, 근로계약의 거절 등으로 나타나는 집단적 불매행동, 보이콧이라 부릅니다. 바로 답 찾아낼 수 있었고요. 31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탈퇴가 불가능한 거 메인터넌스 숍이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숍은 특징이 노조에 가입된 후에 휴대폰 서비스처럼 일정 기간 동안은 노조로서 자격을 유지해라, 이 뜻입니다. 클로즈 숍은 조합원이 아니면 채용 안 한다. 에이전시 숍은 채용된 조합원에 대해서 특정 노조에 대해 가입을 강조하진 않아요. 하지만 비조합원도 조합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적으로 납입해라 라는 거죠. 프레퍼런션 숍은 선호하겠다. 그래서 종업원 채용 시에 비조합원보다는 조합원을 혜택을 부여하고 선호하겠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32번 괄안에 들어갈 용어입니다. 단체 협약의 효력 중에 괄호 효력은 협약의 당사자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이며, 여기 쭉 나오는 평화 의무, 평화 조항, 유일 교섭, 단체 조항, 휴업 조항, 단체 교섭의 일반 규칙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어디에 대한 효력입니까? 그렇죠. 채무적 효력입니다. 채무적 효력 말고도 우리 규범적 효력, 그 다음에 지역적 구속력, 일반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번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에 대해서 여러 개가 있었죠. 우리가 이것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용을 갖다가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림이 나온 건 또 처음이라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우선은 A가 뭐냐 물어본 거죠. 사용자 단체와 기업별 노동조합이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업의 사용자 단체와 기업의 노동자가 만났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기업별로 하니까 기업별 교섭이라 부릅니다. 기업별 교섭.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각각에 갖다가 용어 정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